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저를 키워준 시댁에 파렴치하게 복수를 해 이혼을 한 30대 여성입니다. 이럴 때 그런 말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검은 머리 짐승 거두는 게 아니라고요. 사실 제가 그 말을 들었어요. 제 면전에 대고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전 웃었어요. 물론 그 인간들이 저와 저희 남매가 힘들 때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알 수 없을 때 도움을 준 건 맞아요. 하지만 자세한 전말을 살펴보면 아니에요. 오히려 파렴치한 건 그 인간들이죠. 그래서 저는 그 말이 그 인간들이 할 말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웃었죠. 저는 오히려 제 복수가 죽은 제 남동생의 한을 우리 가족의 족쇄를 풀어줬다고 생각해요. 그만큼 저는 제 행동이 옳다고 생각해요. 그러니 사연을 들어보시고 그런 제 생각의 옳고 그름을 판단해 주시겠어요? 그럼 사연 시작할게요. 저는 도시 외곽에서 작은 한정식 집을 하는 부부의 둘째 딸로 태어났어요. 한정식 집은 저희 증조 할머니부터 시작했고 대대로 이어받아 유지하고 있었죠. 그리고 저에겐 위로 3살 터울의 오빠와 밑으로 7살 터울의 남동생이 있어요. 오빠는 알겠는데 남동생은 왜 7살이나 차이가 나냐고 의문이 드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저희 부모님도 원래는 오빠와 저 둘만 키우려고 했어요. 그런데 우연하게 남동생이 생긴 거예요. 저희 부모님은 하늘이 주신 마지막 선물이라고 생각하면서 남동생을 낳았어요. 그렇게 저희는 5 식구가 되었고 화목했어요. 저희 마을에서 저희 가족을 모르는 사람은 없었어요. 물론 마을이 작기도 했고 아버지가 이장에 어머니가 부녀회장이기도 해서 모르는 가족이 있는 게 웃겼지만 저희 3남매는 아버지와 엄마를 따라 마을 곳곳을 돌아다니며 참 예쁨을 많이 받았어요. 저희 아버지가 매일 오후마다 마을을 돌아다니는 것을 빼놓지 않았거든요. 그때가 저희 3남매가 초등학생이고 유치원생이어서 학교 하원을 한 뒤였어요. 그래서 아버지와 동행했죠. 그게 저희 3남매의 일과이기도 했어요. 그 일과에 싫다고 토를 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저희는 아버지와 함께하는 마을지기 일이 즐거웠어요. 아버지는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이건 무슨 작물이고 저건 무슨 나무고 이런 것들을 알려주시기도 했죠. 그 추억을 저는 잊지 못해요. 그렇게 아버지와 마을을 돌아다니며 마을 주민들, 저희에겐 이모나 삼촌, 할머니나 할아버지였죠. 그분들과 인사를 하고 그분들과 이야기하는 아버지를 구경하고 그 집에 사는 진돗개를 귀여워해주고 TV에서 본 것들을 따라하며 재롱도 부리고 그랬어요. 특히나 재롱을 부리면 선물이 나왔죠. 떡이나 과일, 음료나 필기고 또 용돈을 주실 때도 있었어요. 저는 엄마가 못 먹게 하는 과자 같은 걸 주실 때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를 몰라요. 저희 마을은 그만큼 가족 같은 분위기였어요. 예전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이장이 아닐 땐 그렇진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가 이장이 된 뒤로 김장도 마을에서 모두 모여서 했고 농번기 때는 자기 일인 것처럼 농사를 하지 않는 집에서도 도와주었어요. 그리고 수확하면 나누기도 하고 각종 가족잔치들을 마을 단위로 하기도 했어요. 뭐 누구누구 할머니 칠순잔치를 마을에서 치르거나 누구누구 자식이 결혼을 한다고 하면 아버지를 포함한 어른들이 가기도 했죠. 또 한 번은 해외여행을 준비하기도 했어요. 물론 그 해외여행은 진행되지 못했어요. 그때 저희 가족에게 재앙이, 그것보다 더 불행한 말이 있다면 그때에 일어났거든요. 때는 제가 17살 때예요. 겨울이었고 10살짜리 남동생과 학교를 하고 있었는데 마을버스를 지나 구급차, 소방차 몇 대가 줄줄이 가고 있는 거예요. 마을버스에서 내려서 보니 구급차, 소방차가 저희 가게로 들어가고 있더라고요. 저는 무슨 큰일이 났나 싶어서 남동생 손을 잡고 뛰어갔어요. 매캐한 공기가 가득했어요. 콜록콜록 기침을 몇 번 하고 남동생을 그 자리에 두고 안으로 들어갔죠. 그러니 소방관들이 저를 제지하더라고요. 저 이 가게 사장 딸이에요. 무슨 일이에요? 어떻게 된 일이냐고요. 저희 엄마랑 아버지는 무사하죠? 그렇게 물으니 소방관 표정이 좋지 않더라고요.
너 말고 다른 어른은 없니? 오빠나 언니 없어? 오빠는 지금 서울에서 대학 다녀요. 저한테 말씀하시면 되는데. 저희 엄마랑 아버지는요? 지금 어디 계세요? 아, 일단 오빠 전화번호를 좀 줘볼래? 그리고 저는 들것에 실려가는 까맣게 탄 팔을 봤어요. 본능적으로 그게 저희 엄마라고 생각했고 뒤이어가는 두 번째 팔을 아버지라고 생각했어요. 엄마, 아버지. 저희 엄마랑 아버지 맞죠? 그런데 왜 하얀 천을 뒤집어 씌웠어요? 저와 대화를 하던 소방관은 잠깐만 기다려달라며 저희 오빠랑 통화를 하는데 보였고 저는 다른 소방관을 붙잡고 물었어요. 하지만 아무도 제게 차마 뭐라고 말을 못하는데 싶었어요. 그러다 구급차에서 어떤 여자가 내려서 그러더라고요. 안타깝지만 두 분 다 사망하셨습니다. 지금 응급실을 간다고 달라지는 게 없을 것 같습니다. 가까운 장례식장으로 이동을 도와드릴까 하는데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털썩 주저앉았어요. 세상이 제게 큰 농담을 던진 것 같았죠. 그리고 아까 오빠와 통화를 시도한 소방관이 저에게 말을 건 응급구조대원에게 시신을 장례식장으로 이동해달라는 말을 했어요. 그런데 소방관은 저희에게 2만 원을 쥐어주면서 택시를 타고 장례식장으로 오라는 말을 했어요. 일단 이동 가져가서 택시를 타고 가렴. K 장례식장이야. 헷갈리지 말고. 어? 너희 오빠가 부탁했어. 안 그러면 너희도 구급차 타고 가야 하는데 그럴 수 없잖니. 그러니까 택시 타고 장례식장에 가 있어. 그럼 다른 분들이 도와주실 거야. 그렇게 말하고 소방관은 저와 남동생을 안쓰럽게 쳐다보며 끝까지 뒤돌아보며 자리를 떠났어요. 구급차도 떠났고 남동생은 무슨 일인지 아는 건지 울기 시작했어요. 누나, 엄마는? 아버지는? 누나 뭐야? 나 무서워. 몰라. 나도 몰라. 저는 모른다는 말만 하면서 불에 탄 가게를 허망하게 바라보기만 했어요. 눈물도 나지 않았어요. 사실 믿을 수가 없었죠. 정말 엄마와 아버지가 하늘나라에 갔다고? 아직 어린 우리를 내버려 두고? 이제 오빠가 갓 대학생이고 아직 나는 17살이고 막내는 10살밖에 안 됐는데 이대로 우리를 두고 간다고? 왜? 상황이 어떻게 된 거지? 막을 수 있었나? 내가 조금이라도 일찍 하기로 했다면 막을 수 있었을까? 왜 오늘 하필 남동생인 구영이가 책을 빌리고 싶다고 그랬지? 왜 오늘 하필 잡지를 사러 서점에 갔지? 왜 오늘 하필 구영이가 배가 고프다고 그래서 편의점에 들렀지? 정말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들었어요. 상황을 불신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돌아가신 것을 믿지 않으면서도 부모님을 대뜸 미워하고 그리고 제가 너무 무력하다고 느꼈죠. 소방관도 응급구조대원도 저에겐 사건의 전말을 알려주지 않았어요. 알 필요가 없다는 듯이 알아도 모를 거라는 듯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최종적으로 그 순간 제가 너무 무력했어요. 저는 겨우 택시를 잡아 장례식장으로 갔어요. 가니 마을 어른들이 모두 계시더라고요. 아유, 민영아, 구영아, 너무 놀랬지? 너무 걱정하지 마. 막다른 골목에도 나갈 길을 찾을 수 있어. 장례식은 우리가 다 알아서 하마. 저기 이모들 삼촌들 보이지? 수영이 올 때까지 우리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걱정 말아라. 일단 옷부터 갈아입어. 상주는 수영이 올 때까지만 구영이가 하렴. 하는 일 없어. 그냥 서서 인사만 하면 돼. 다른 건 다 걱정 말아라. 어? 저는 동네 이모 앞에서 정말 저희 엄마 아버지가 돌아가신 건지 어떻게 된 건지 묻고 싶었지만 눈물이 그렁그렁 맺힌 이모의 얼굴을 보고 차마 물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모가 준 상복을 입고 남동생에게 상주 완장을 차주고 나왔어요. 그리고 조문객에게 인사를 하고 절을 했죠. 하지만 그때도 믿어지지 않았어요. 저희 진짜 가족인 고모와 고모부, 이모와 이모부, 삼촌, 숙모가 급하게 와 저희를 안아줄 때도 믿어지지 않았죠. 그리고 첫날 저녁 서울에서 도착한 오빠가 왔을 때 그제서 믿어지더라고요. 눈시울이 붉은 오빠가 저희를 안아주며 수고했다고 하는데 엉엉 울어버렸어요. 그리고 제가 울자 10살인 남동생도 엉엉 울고요. 그 울음소리를 들은 모든 조문객이 안타까운 시선으로 저희를 봤죠.
저희를 따라 흐느끼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오빠가 저희를 방으로 데려갔어요. 조금 쉬라고 하더라고요. 오빠, 어떻게 된 일이야? 이렇게 갑자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들어보니까 주방에서 가스가 샌 모양이야. 그래서 불이 난 건데 사실 불이 나기 전부터 어머니 아버지는 가스에 질식된 상태였어. 그래서 못 빠져나오신 거고 돌아가신 거야. 그래도 어떻게 이래? 우리 보고 어떻게 살아가라고. 하루아침에 번개를 맞은 거랑 뭐가 달라? 그래도 민영아, 살아야지. 남아서 우리가 어떻게든 열심히 살아야지. 어머니 아버지라고 이렇게 되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잖아. 너도 잘 알잖아. 번개를 맞은 건 우리뿐만 아니라 부모님도 마찬가지야. 사람들이 하는 말 들었지? 피덩이 같은 우리 두고 어떻게 눈을 감으시겠어. 그러니까 우리는 잘 살아야 해. 더 의젓하고 정직하게 살아야 해. 잘 알아들었지? 오빠가 어떻게든 너희 대학 보낼 테니까 다들 공부 열심히 하고, 지금 우리 도와주시는 분들한테도 너희가 우리가 다 커서 갚아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민영이도 구영이도 공부 열심히 해야 한다. 민영이는 교사 되고 구영이는 뭐가 될지 모르겠지만 뭐든 될 수 있으니까 뭐든 되어서 돈 잘 벌어서 갚아야 해. 오빠, 형은 너희 믿는다. 알겠지? 오빠 학교 등록금은 어쩌고. 지금 오빠가 벌어서 등록금 대기도 어려울 건데 어떻게 하려고 그래. 오빠 대학 그만뒀어. 내려오기 전에 자퇴하고 내려왔어. 그래도 1년은 못 다녔지만 충분히 경험해서 아쉬움은 없어. 그런 표정 지을 것 없어. 정말 아쉽지 않아. 일단 내려와서 너희 옆에서 일자리 알아보고 일하면 돼. 그렇게 저희는 한순간에 고아가 되었어요. 오빠도 저도 어깨가 무거웠죠. 막내가 고작 10살이었으니까요. 저희는 막내에게 아빠 엄마가 되어야 했어요. 저희도 어린 나이인데 말이에요. 그래서 오빠는 정말 자퇴를 하고 고향으로 내려와 일자리를 찾았어요. 그러다 한 달도 되지 않아 아는 삼촌의 건너 지인의 공장에서 일하게 되었죠. 하지만 공장이 다른 지역이었어요. 회사에서 기숙사를 제공해서 월세 부담이 없지만 막내에게 빈자리가 생겼죠. 저는 그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어요. 한 번도 지어본 적 없는 밥도 짓고 막내 도시락을 싸고 어설프게 청소도 하고 숙제도 봐주고요. 하지만 그래도 17살이잖아요. 뭐 하나 완벽한 게 없었죠. 그래서 간혹 막내가 투정을 부리면 호랑이 선생님처럼 화를 내곤 했어요. 하지만 그러면서도 미안했죠. 그리고 막내가 부모님 사망 이후 불면증에 시달렸어요. 그래서 남동생을 한참이나 어르고 달래면서 재우고 난 뒤에 저는 공부를 시작해야 했어요. 그 시간엔 매일 잠과의 전쟁이었어요. 집안일로 몸이 고단했거든요. 매일 샤프로 허벅지를 찌르며 잠을 이겨내려 했어요. 그리고 다음날 수업에도 집중하기 힘들었죠. 그때도 샤프로 허벅지를 찔렀어요. 그때 흉터가 아직까지 있어요. 그러다 보니 저도 포기해야 하나 싶더라고요. 교사가 되고 싶다는 꿈을, 대학에 가고 싶다는 욕심을 말이에요. 그래요. 저는 말 그대로 제가 욕심을 부리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지금 제 상황에 사치가 아닐까 싶었죠. 더구나 오빠에게 부담을 덜어주고 싶었어요. 오빠는 저와 남동생을 모두 대학에 보내고 싶어 하지만 저라도 포기하고 같이 돈을 벌면 낫지 않을까 싶었죠. 그래서 그런 생각을 오빠에게 말했는데 덜컥 제게 화를 내더라고요. 내가 지금 일하는 건 다 너희들을 대학 보내고 싶어서야. 게다가 너는 지금 충분히 대학에 갈 수 있는 성적인데 안 간다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욕해. 내가 모자라서 그렇게 됐다고 생각한다고. 그러니까 너는 가. 그리고 7년 동안 또 모으면 구영이도 보낼 수 있어. 오빠 그렇게 무능력하지 않아. 그러니까 더 열심히 공부해. 그래도 피부 다 상하게 그러지 말고 일어나서 공부하든지. 오빠는 너 믿는다. 저는 오빠의 그 말이 너무 고마워서 더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민준이네가 저희를 도왔죠. 민준이네는 저희 남동생 친구의 집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민준이네 부모님이 저희 부모님 생전에 저희 부모님에게 형님 누님 하면서 따르고 그랬어요. 잘 지냈어요. 같이 식사도 하고 그랬죠. 저희 옆집이기도 하고요.
부모님 장례식에서도 큰 도움을 준 분들 중 한 가족이기도 해요. 민준이네는 저희 부모님 장례식에 3일 내내 있으면서 저희를 도와주었고, 새벽에는 저와 남동생을 재운 뒤에 저희 오빠랑 장례식장을 지켜주었죠. 아마 그래서 오빠가 이모에게 저희 집을 좀 봐달라고 부탁을 한 것 같아요. 오빠와 전화를 한 다음 날부터 이모가 저희 집에 오더라고요. 일주일에 4-5번 오셨는데 그럴 때마다 바리바리 싸들고 오셨어요. 반찬이며 과일이며 간식이며 싸들고 오셨죠. 그리고 저희가 집에 없을 땐 청소를 하고 가셨어요. 베테랑 주부가 청소한 집은 다르구나 라고 저는 느꼈죠. 그리고 삼촌도 오셔서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 지저분한 마당 청소를 해주셨어요. 청소뿐 아니라 꽃도 심어서 예쁘게 사람 사는 집같이 해주셨죠. 그리고 가끔 저녁 식사에 초대해 주기도 했어요. 그럴 때면 밥상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차려주셨죠. 저는 그때마다 밥을 2공기씩 먹었어요. 너무 고마워서요. 민준이네는 저희를 객식구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매번 저희를 조카라고 불렀거든요. 그리고 그걸 제 남동생이 무척 좋아했어요. 이모 삼촌이라고 애교 있게 부르며 잘 따랐죠. 그도 그럴 것이 민준이와 남동생은 정말 친했거든요. 같은 나이에 같은 초등학교에 같은 학원을 다녔으니까요. 하지만 그 생활은 남동생에게 더 큰 결핍을 가져다 줬어요. 가끔 이모한테 엄마라고 하기도 했거든요. 그러니 저는 마음이 짠하면서 왠지 이렇게 둬선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남동생을 앞에 앉혀놓고 한 소리를 했죠. 민준이 이모는 이모야. 그것도 우리 핏줄인 이모가 아니라 그냥 이웃인 이모. 그러니까 엄마라고 부른다거나 그래선 안 돼. 아무리 친해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 내가 엄마가 될 수 없는 거랑 똑같은 거지. 이해했지? 그럼 난 누구를 엄마라고 불러? 추모공원에 엄마 있잖아. 그분만 엄마인 거야. 엄마는 세상에 둘이 될 수 없어. 엄마는 한 분이야. 나는 엄마가 너무 보고 싶어. 그래서 그러는 건데 그래도 안 돼? 안 돼. 그건 신뢰야. 신뢰가 뭔데? 예의가 없는 거야. 형이 그랬지? 반드시 예의는 갖춰야 하는 거라고. 너 이거 형한테 이른다?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알지? 제가 그렇게 말하자 남동생은 눈물을 글썽이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저는 민준이네 가족이 저녁 식사에 초대하는 것을 몇 번 가지 않으면서 제 힘으로 방을 청소하고 제 힘으로 마당도 정리하고 제 힘으로 밥을 차려 먹었죠. 물론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어찌저찌 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대학도 떨어지면 더 노력하지 않기로 했어요. 그러자 그런 모습을 본 이모가 조용히 저를 부르더라고요. 너 요새 공부 안 하지? 네? 아, 저희 사정에 무슨 공부인가 싶기도 하고 그래서 너희 부모님이 너 공부 잘한다고 아니 너희 애들 다 영특하다고 얼마나 자랑하고 그랬는 줄 알아? 그런데 네가 이렇게 하면 얼마나 실망하시겠어. 그것도 본인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고 생각하실 텐데 미안하고 실망스러운 딸이 될래? 아니면 자랑스러운 딸이 될래? 그래도 제가 대학 가면 구영이는 어떻게 해요? 오빠도 일하는데 제가 돌봐야죠. 너 내가 우리 조카라고 말하는 거 부담스럽니? 아니요, 감사하죠. 그런데 네가 지금 말하는 건 우리가 해준 게 다 의미가 없었다는 걸로 들리는데? 우리가 있는데 구영이가 무슨 걱정이야. 구영이 걱정 말고 너는 네 할 일을 해. 그리고 우리한테 갚아. 나는 셋 다 우리 자식이라고 생각하고 해주는 거야. 베풀 거고 받을 거야.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너 아직 19밖에 안 됐어. 너무 많은 짐을 지려고 하지 마. 이모가 돈은 못 대주지만 그래도 구영이는 민준이랑 같이 키워줄 수 있어. 그렇게까지 말해주는데 제가 어떻게 공부를 놓을 수 있겠어요. 저는 죽어라 공부를 해서 사범대학에 갔어요. 더 좋은 대학도 붙었는데 전액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대학에 입학했죠. 그리고 졸업을 해서 고향으로 내려왔어요. 돌아온 집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깨끗했어요. 다 이모 삼촌이 관리해준 덕분이죠. 그리고 그때 남동생이 이제 막 고등학생이 되었죠. 저는 임용 준비를 하면서 남동생을 케어했어요. 그리고 빵집에서 아르바이트도 하며 생활비를 벌었죠.
그렇게 첫 번째 임용에서 떨어지고 두 번째 임용에서도 떨어졌어요. 그리고 남동생과 민준이는 고3이 되었죠. 저는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며 임용에 다시 도전하고 그러면서 남동생과 민준이의 입시를 봐주었어요. 저희 집에서 같이 공부도 하고 면접도 봐주고요. 그런데 웃기게도 그러다 보니 임용고시 준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해에 임용고시를 붙었고 남동생도 민준이도 원하는 대학에 갔어요. 남동생은 서울로 갔고 민준이는 저와 같은 지역의 대학교로 갔어요. 그게 어쩌면 시발점이 되었죠. 기숙사에 살던 민준이가 기숙사가 답답하다며 제 자취방으로 자주 왔거든요. 와서 밥도 먹고 잠도 자고 그랬어요. 하지만 그때만 해도 친한 동생 가족이었기 때문에 별일은 없었어요. 그러다 민준이가 군대에 다녀와 졸업을 한 뒤에 고향으로 내려가지 않고 본격적으로 제 자취방에 살면서 정분이 났어요. 연애를 하게 되었죠. 저희는 1년을 연애하고 그때 민준이가 취직을 하면서 4개월 동안 결혼 준비를 하고 진짜 가족이 되었어요. 하지만 처음엔 저와 남편의 연애에 결혼에 저희 집도 당황했고 시댁도 당황했죠. 은혜를 이런 식으로 갚아도 되는 거야? 저희 오빠는 이렇게 말했고 가족끼리 이러는 거 아니다. 시댁에서 그런 말을 했어요. 하지만 그러면서도 완강히 거부하진 않았어요. 저희 오빠도 너희가 좋으면 어쩔 수 없다고 말했고 시아버지는 은근히 교사 며느리가 생긴 걸 좋아했죠. 하지만 문제는 시어머니였어요. 시어머니는 저를 탐탁치 않게 생각했죠. 아예 저를 대하는 태도가 바뀌었어요. 결혼 전 저를 조카처럼 여기며 아낀다고 말하며 잘 챙겨줬거든요. 매번 다정하게 이름을 부르고 만나면 허그를 하고 살갑게 해줬어요. 그런데 결혼을 하겠다고 하니 이름도 부르지 않고 허그도 안 하고 더 낯선 사람처럼 대하더라고요. 표정도 차가워지고요. 그리고 대놓고 저희 결혼을 반대했어요.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래서 한 날 제가 터놓고 물어봤어요. 이모, 아니 어머님, 그런데 제가 왜 싫으신 거예요? 싫다니? 그런 말은 한 적 없다. 왜 사람을 그런 식으로 몰고 가니? 계속 눈도 안 마주치시고 이름도 안 불러주시고 원래는 안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내가 괘씸해서 그래. 너도 생각이라는 걸 해봐라. 나는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그렇게 잘해주지 않았어. 검은 머리 짐승 들이는 거 아니라더니 딱 내 꼴이 그렇다? 내가 딸처럼 조카처럼 잘해줬더니 뒤에서 남의 아들 꼬드기기나 하고 내가 지금 얼마나 당황스러운지 네가 알긴 아니? 얼마나 괘씸해. 안 그래? 다들 나처럼 생각해. 이렇게 가족처럼 지낸 사이에 결혼하면 남들이 욕한다? 어머님 안 그래요. 다들 그렇게 가족처럼 지내니 정말 가족이 되었구나 생각하죠. 그건 알량한 네 생각이고 그리고 누가 고아 며느리 갖고 싶겠니? 너도 참 양심이 없다. 쥐뿔도 없는 고아 누가 두 팔 벌려 환영하겠니? 그리고 네가 민준이보다 무려 7살이나 많아. 난 그것도 싫다? 우리 남편은 네가 자리 잡은 교사라고 좋아하는데 나는 네가 그래서 우리 민준이 무시할까 봐 겁나. 안 그러겠어? 너보다 돈 못 번다고 사회적 지위 낮다고 그럴 거잖아. 얘 용돈 꼴랑 주면서 어른인 척 할 거 아니야. 나는 그 꼴 못 본다. 그러니까 이 결혼 접어. 당장. 하지만 그럼에도 결혼을 할 수 있었던 건 시아버지가 밀어붙였기 때문이에요. 시아버지가 교사 며느리를 얻은 게 무척 기분이 좋았나 봐요. 온 마을에 소문을 내신 거예요. 다들 축하한다고 이것저것 주면서 결혼식이 언제냐고 재촉하듯이 물었어요. 그러니 시어머니도 끝내 결혼을 허락할 수밖에 없었어요. 저희 시어머니는 저희 삼남매를 진심으로 도와준 만큼 마을에서 착하다고 소문이 자자했거든요. 그러니 저희 결혼을 반대하고 있다고 대놓고 말할 수 없었던 거죠. 그걸 다행이라고 해야 하는지 좀 씁쓸하다고 해야 하는지 저는 알 수 없었지만 저와 남편은 웨딩홀에서 한 번, 마을회관에서 한 번 결혼식을 올리고 부부가 되었어요. 결혼을 승낙받는 과정이 저에겐 많이 씁쓸하긴 했지만 저에게 결혼은 특별했어요. 저희 삼남매를 진심으로 도와준 식구들과 완전히 가족이 되었으니까요.
오빠도 저도 남동생도 이렇게 가족이 된 이상 시댁에 보답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교사가 될 수 있었던 것도, 남동생이 모자람 없이 대학을 입학하고 졸업할 수 있었던 것도 시댁 덕분이니까요. 저희 3남매는 그렇다는 것에 모두 동의했어요. 그래서 저는 시어머니가 저를 탐탁치 않게 생각하든 어쩌든 시댁에서 저희 3남매에게 베푼 은혜를 갚기 위해 정말 열심히 노력했어요. 남편과 제 자취방 근처 아파트에 자리를 잡았지만 자주 시댁에 따로 또 같이 가서 시댁 식구들과 식사도 하고 커피도 마시고 담소도 나누고 시간을 보냈죠. 그리고 고단하신 시부모님을 위해 안마의자도 선물하고 좋은 화장품도 사서 드렸어요. 그리고 시어머니와 영화관도 가고 좋은 카페도 가며 데이트를 하기도 했어요. 이렇게 은혜를 갚고 최종적인 목표는 딸 같은 며느리였어요. 제가 그런 말을 하면 주변에서 다 웃어요. 그런 건 없다고 말이에요. 하지만 시어머니가 결혼 전에 분명 저를 조카처럼 자식처럼 생각한다고 했어요. 저는 그 말이 빈말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지금은 시어머니가 저를 탐탁치 않게 생각하지만 언젠가 저처럼 이내 딸 같은 며느리로 봐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제가 딸 같은 며느리가 되고 싶다고 했을 때 제 면전에 대놓고 비웃었던 사람들의 생각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알았어요. 그 비유는 현실성이 없더라고요. 저는 끝까지 딸 같은 며느리가 될 수 없었어요. 딸 같은 며느리는 무슨, 저는 간혹 제가 신데렐라가 아닐까 생각했어요. 신데렐라 아시죠? 우리말로 하면 식모쯤 되려나요? 그리고 결혼 전에는 반찬도 이것저것 싸우고 과일도 사오고 하나라도 더 챙겨주려고 부단히 애쓰던 시댁 식구들이 말이에요. 결혼을 하고 저에게 그 무엇도 손이 쥐어주지 않았어요. 반찬이 맛있다고 해도 그랬고 집에 뭐가 필요하다고 해도 마찬가지였죠. 듣는 둥 마는 둥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나중엔 저에게 이제껏 먹여주고 키워줬으니 보답을 하라고 하더군요. 민영아, 우리가 너를 얼마나 열심히 키워줬니? 우리 먹을 거 아껴가며 우리 쓸 거 줄여가며 그렇게 갑자기 부모 잃은 너희를 키워주지 않았니? 네, 그렇죠. 저도 아무리 사이좋은 이웃이어도 그렇게 하기 어렵죠. 그래서 늘 감사하게 생각해요. 그래, 그러니까 오면 가만히처럼 앉아있지 말고 청소도 좀 하고 걸레질도 좀 하고 그래. 요새 내가 허리랑 무릎이 아파서 청소를 좀처럼 못한다. 내가 너희 집을 이제껏 얼마나 반질반질하게 해줬다고. 물론 지금은 아파서 그렇게 못해주지만 말이야. 그리고 너도 알다시피 내가 매일 남의 밥상 차리잖아? 얼마나 지겹겠니? 게다가 내가 너희 밥상을 좀 차려줬어? 내 새끼처럼 차려줬잖아. 안 그래? 그러니까 식사 시간에 와서 우리 밥상도 좀 차리고 먹고 다 치우고 그래라. 우리가 어떻게 너를 키웠는지 어린 구영이는 몰라도 넌 알잖아. 내가 그랬지? 나는 다 받을 거라고. 원래는 이렇게까지 할 생각은 없었지만 우리는 가족이니까. 내가 아직도 너만 생각하면 자다가도 속이 뒤집혀. 내가 받은 배신감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배신감이요? 또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제가 민주씨 구워 삶아 먹는 것도 아닌데 계속 그런 말씀하시면 저 이제 좀 서운해요. 서운하기는 내가 더 서운하다? 너처럼 구는 걸 보고 간 빼먹고 등친다고 하는 거야. 우리 비 다 맞춰가면서 속으론 다른 속셈이 있었던 거지. 생각하면 지금도 천불난다. 그러니까 내 속 풀릴 때까지 내가 하라는 대로 해. 저는 보답을 하기로 했으니 이것도 보답이라고 생각하고 시어머니의 비위를 맞췄어요. 하지만 그뿐이 아니었어요. 시어머니는 저에게 시누이의 수발도 들게 했죠. 그 당시 큰 시누이가 회사원으로 자취를 하고 있었고 작은 시누이는 학생이었거든요. 내가 잠깐 정서 자취방 갔다 오니까 아주 엉망이더라. 얘가 나를 닮지를 않아서 깔끔하지를 못해. 네가 우리 집 오는 길에 항상 정서 자취방 들러서 청소도 좀 해주고 니네 집 가는 길에 다시 들러서 반찬 좀 가져다 놔라. 네? 제가 큰아가씨 집에요? 그러면 아무리 큰아가씨도 싫어할 텐데 실례가 아닐까요? 큰아가씨도 그렇게 하래요? 물어볼 것도 없어. 그 돼지 같은. 그럼 방 대신 치워주면 걔도 고마워할 거야. 아주 엉망이더라니까. 너도 가보면 깜짝 놀랄 거다.
그래도 다 큰 여자 집인데 네가 남자도 아닌데 뭘 그러니? 내가 뭐 기금속 같은 거는 알아서 두라고 할 테니까 넌 그냥 가서 대충 청소나 해줘. 너무 구석구석 하지 말고. 네 말대로 기분 나빠할 수도 있겠네. 네, 오는 길에 한번 들러볼게요. 작은 아가씨는 개강했죠? 이번엔 기숙사 메이트가 좀 좋아야 할 텐데 작년엔 좀 고생했잖아요. 그러니까 말이야. 그런데 아직 별 연락 없는 거 보니 괜찮은 모양이네. 네가 가든지 내가 가든지. 정서처럼 청소도 해주고 반찬도 가져다 주고 싶지만 기숙사라고 할 수가 있나? 아, 그러게요. 근데 이서가 너한테 과제 좀 봐달라고 하더라? 너도 이서도 둘 다 사범대잖아. 게다가 넌 교사고. 아, 그래요? 제가 봐줄 수 있는 건 당연히 봐줄 수 있죠. 그래, 그러면 연락해보고 잘 좀 도와줘. 하지만 작은 신우이가 제게 부탁하는 건 과제 전부였고 저는 과제를 몇 번 대신해주다가 이내 거절했어요. 그러자 작은 신우이가 이것도 못해주냐면서 째째하다고 하더라고요. 언니, 못해준다고요? 언니한테 이건 별거 아니잖아요. 자료조사도 언니가 교사니까 더 방대하게 할 수 있을 거고. 가족끼리 이렇게 치사하게 굴게 해요? 저 엄마한테 다 이를 거예요? 그리고 작은 신우이의 전화를 받은 시어머니가 저에게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어요. 그래서 저도 한마디 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과제를 대신해주는 건 인간으로서, 교사로서 아닌 것 같았거든요. 어머님, 아무리 제가 은혜를 갚기 위해서 모든 걸 해드리고 싶어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저 교사예요. 교사의 윤리로서 과제를 대신해주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거 하나 제대로 못하면서 어떻게 교사가 되겠다는 거예요? 교사가 스스로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그때도 저한테 부탁할 거래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못 도와줘요.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아가씨를 위해서요. 그러니 그렇게 아세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콧방귀를 끼며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옆에 있던 남편은 늘 그렇듯 가만히 있었어요. 자기는 왜 자꾸 가만히 있어? 가만히는 내가 아니라 자기라니까? 내가 7살이나 많은 마누라가 하는 말에 어떻게 토를 달아? 내가 하는 말에 토를 달라는 게 아니라 이 상황을 해결하려고 해야지. 그래도 자기 장남 아니야? 그래도 7살이나 많은 누나가 말하는데 어디 하룻밤 강아지가 덤비겠어. 남편은 늘 그런 식이었어요. 연애할 때는 누나라서 든든해서 좋다고 하더니 결혼을 하니 시어머니 말대로 자기가 허리를 못 피겠대요. 그런 말을 참 자주 했고 저는 그 말이 정말 거슬렸어요. 그리고 그 일이 있고서 시어머니는 며칠 저를 시댁으로 부르지 않았어요. 그리고 복수를 하듯 그 이후로 비어있는 저희 친정을 돌보지 않았죠. 완전히 내팽개 쳤어요. 마당이며 집 외부며 내부며 관리가 전혀 안 되어서 여기저기 고장이 나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아버님, 갑자기 왜 그러시는 거예요? 저번에 제가 한 말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아무리 그렇다고 집을 저렇게 될 때까지 두시면 어째요? 이런 말씀 드리는 거 염치 없는 거 알지만 제가 이렇게 부탁드릴게요. 제가 고개를 숙이는데도 시어머니는 완강히 거절했어요. 그렇게 고개 숙일 필요 없다. 네 말대로 내가 힘닿는 데까지 너희 부모님을 생각해서 해왔어. 하지만 이제 못한다. 내 온몸이 지금 다 예전 같지 않아. 그래서 결국 저희 삼남매는 합의하에 그 집을 헐값에 팔았어요. 그렇게 저희 친정은 삼남매가 모일 공간은 사라졌어요. 아니, 저희 삼남매는 이제 영영 모일 수 없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저희 남동생이 트럭과 부딪혀 하늘나라에 가게 되었거든요. 저희 삼남매는 몇 개월간 서로의 일을 하느라 모이지 못했다가 남동생의 장례식을 계기로 모이게 되었어요. 물론 남동생은 영정사진 속에 있었지만요. 저와 오빠는 당황스럽고 염치가 없어서 눈물도 흘리지 못했어요. 얼이 빠진 얼굴로 조문객을 받았죠. 그리고 남동생의 사망 소식에 저희 시댁 식구들도 왔어요. 처음엔 그래도 식구라고 고맙더라고요. 그리고 처음엔 시댁 식구들도 조문객을 받고 음식을 나르며 도와주기도 했고요. 그런데 갑자기 시댁 식구들이 테이블 가운데에 3, 4, 5 모여 왁자지껄 떠들더라고요. 그리고 중국집 배달원이 빈소로 들어왔어요. 저희 시킨 사람 없는데요. 아, 여기로 와주세요. 그리고 계산은 앞에 사람이 할 거예요. 네? 우리가 경황이 없어서 지갑을 다 놓고 왔어.
그러니까 네가 대신 계산 좀 해라. 아니 어머님, 이게 대체 뭐예요? 식사는 여기 음식 드시면 되지. 웬 중국집이에요? 아니, 너는 왜 장례식장을 여기에 했니? 여기가 음식이 별로라고 소문이 자자한데야. 귀한 조문객 봤는데 이런 것도 신경 안 쓰고 뭐 했어? 다들 음식 남기고 그냥 가더라. 이렇게 하면 욕은 죽은 네 남동생이 먹는 거야. 얘가 뭘 모르네? 그러면서 음식 비닐을 뜯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는 눈치 없이 앉아있는 남편을 노려봤어요. 남편이 제 눈치를 보더니 저 대신 배달원에게 카드를 내밀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그 꼴을 보며 혀를 끌끌 찼죠. 얘 눈 좀 봐요. 내가 이래서 7살이나 많은 애한테 우리 아들 장가 보내기 싫었다니까? 아주 애를 죽일 듯이 노려보네. 너 그러다 벌 받는다? 엄마, 그냥 냅두고 이리 앉아요. 그래도 여긴 소주가 공짜니까 좋잖아. 우리 가족 오랜만에 술 한잔 하는데 앉아요. 시누이들이 그렇게 말하는데 저는 정말 속에서 천불이 날 것 같았어요. 아니 다들 여기서 뭐 하는 거냐고요. 대체 이럴 거면 여기 왜 오셨어요? 제가 속이 털어져 소리를 지르자 시어머니가 자리에서 일어나 제 등을 찰싹찰싹 때렸어요. 너는 장례식장에서 그렇게 큰 소리 내면 못 써. 다른 손님들도 있는데 빨리 가서 너는 조문객이나 봐라. 여기 소주 한 병 더요. 여기서 이러시면 후회할 텐데요. 뭐라고? 넌 빨리 가보라니까. 그렇게 전 3일 동안 복수를 다짐했어요. 남동생의 장례식 마지막 날 시댁 식구들을 포함한 저희들은 버스에 올라 남동생의 화장을 마치고 추모공원에 안치한 뒤에 장례식장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저희를, 정확히는 저희 남편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었죠. 바로 2 경찰이었어요. 경찰들은 저희가 버스에서 내리자 얼굴을 확인하더니 남편을 붙잡았어요. 강민준 씨를 과실치사죄로 긴급 체포합니다. 무기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고 변호사를 선임한 권리가 있으며 지금부터 하시는 말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서로 가시죠. 네?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우리 아들한테 뭐 하는 거예요? 과실치사죄라니. 우리 아들은 그럴 리가 없어요. 사람을 잘못 본 거 아닙니까? 당장 그 손 안 놔요. 시댁 식구들이 난리가 났어요. 저희 오빠도 저를 빤히 쳐다보고요. 아마 이 순간에 냉정한 절 보고 놀란 모양이에요. 그리고 그건 시어머니와 시댁 식구들도 마찬가지였죠. 시어머니가 제 옆구리를 막 찔렀어요. 너 왜 가만히 있어? 넌 왜 안 말리니? 지금 네 남편 잡혀가게 생겼는데 빨리 뭐라도 말이라도 해봐. 제가 왜요? 제가 신고했는데요. 뭐라고? 내가 지금 제대로 들은 거 맞아? 서든 총각, 내가 지금 제대로 들은 거 맞아요? 지금 얘가 지가 지 남편 신고했다는 거죠? 아주 네가 단단히 돌았구나. 남동생 하나 죽었다고 네 남편을 깜빵에 넣으려고? 어? 제대로 정신 못 차려 이년아? 그러면서 시어머니는 저를 마구 때렸어요. 그걸 저희 오빠가 몸을 써서 말렸고 저를 등 뒤에 숨겼죠. 일단 서로 같이 가시죠. 가보면 진실인지 오해인지 알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오해면 어쩔 건데? 이 수모를 겪게 하고 이걸 어떻게 책임질 건데? 만약 오해라면 사돈 어르신이 가장 좋아하는 돈으로 책임지겠습니다. 그럼 되죠? 그러니 지금 같이 따라가시죠. 그렇게 저희는 경찰서에 모였어요. 그리고 저는 오빠에게 상황을 설명했죠. 구양이 사고 나고 폐차하면서 내가 갔잖아. 그리고 직원이 나한테 유품을 주더라고. 우리 사진도 있고. 물건이 생각보다 많았어. 처음엔 그냥 버리려고 했어. 가지고 있다고 구양이가 돌아오는 것도 아니잖아. 그런데 블랙박스 메모리가 있더라고. 사실 구양이 사고 나한테는 굉장히 찜찜했어. 오빠는 모르겠지만 구양이가 사는 데가 우리 집이랑 반대 방향인데 구양이가 우리 집 근처에서 사고가 났단 말이야. 그게 왜? 너한테 들리려고 했던 거 아니야? 구양이는 나한테 올 때 항상 먼저 연락해. 그러지 않은 적 없었어. 내가 먼저 집에 들어가 있으라고 해도 놀이터에서 기다리던 애야. 그런데 연락도 없이 우리 집에 가는 길에 사고가 났다는 게 너무 이상한 거야. 그래서 블랙박스를 열어봤어. 그리고 내가 뭘 봤는 줄 알아? 뭘 봤는데? 내 남편의 실체. 우리 남편이랑 구영이 오랫동안 친구 사이였잖아.
그런데 남편이 구영이한테 자기가 매형이라고, 자기가 손윗사람이라고 애를 마구 부려먹더라고. 그날 운전을 한 것도 남편 때문이야. 남편이 자기 술 취해서 대리기사처럼 부린 거라고. 그날 구영이 우리 남편 아니었으면 죽지 않았을 거라고. 하지만 그거 가지고 죄가 성립돼? 차를 운전하라고 시킨 게 찍혀 있어. 자기가 손윗사람이라고 그걸 이유로 협박하고 강요한 거야. 그러니까 강요죄지. 그리고 과실치사죄도 성립돼. 운전을 종용한 게 사고의 원인이 되었어. 운전하면서 이래라 저래라 하더라고. 그러다 오토바이 제끼라고 했는데 제끼자마자 트럭에 치였어. 그러니 과실치사가 맞잖아. 그리고 그게 아니어도 그 인간은 감옥 갈 거야. 왜? 사고가 나고 튀었어. 죽어가는 구영이 냅두고 튀었어. 그래서 골든타임 놓쳤고. 이건 명백한 범죄야. 살인이라고. 그날 나도 기억해. 이 사람 술에 취하지 않았어. 다친 얼굴로 집에 들어와서 샤워하고 입을 꽁꽁 싸매고 잤어. 자면서도 계속 뒤척이고 다 기억하고 있어. 아까 오빠도 표정 봤잖아. 맞아요. 남편은 경찰에 잡혔을 때 이미 세상을 잃은 듯한 표정이었고 망연자실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왜 블랙박스 기록을 빼지 않았지? 당황했겠지. 그리고 나중에 깨달았을 땐 이미 차는 견인되었을 거고. 그럼 너는 왜 처음부터 말하지 않았어? 처음엔 나도 너무 놀랐어. 그리고 순간적으로 산 사람은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어. 게다가 내 남편이잖아. 평생 반려자라고. 그렇게 생각하니까 진실을 밝힐 수 없었어. 그런데 그게 과연 구영이를 위한 길일까 싶더라. 복수도 하고 싶었고 시댁한테서 말이야. 그 마음도 없진 않았어.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려고. 나는 내 남동생의 죽음이 단순한 사고로 끝나길 바라지 않아. 그리고 내 시댁은 번번이 우리를 모욕했어. 이젠 가만히 두고 볼 수 없어. 그렇게 저희는 경찰서에 도착했고 제가 말한 죄명이 남편에게 붙게 되었어요. 그리고 재판이 시작되었고 남편은 남편에게 붙은 죄 중에서도 남동생이 사망하기 전에 도주한 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처벌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어요. 남편이 토끼 눈을 하고 저를 노려보더군요. 네가 나한테 이럴 줄은 몰랐어. 어떻게 남편이라는 사람한테 이렇게까지 할 수 있어? 웃기는 소리 마. 내가 안 밝히더라도 진실은 언제나 밝혀지게 되어 있어. 그리고 네 꼴이 지금 참 웃긴다. 7살 어리다고 그렇게 유세 부리더니 징역 7년? 넌 아무것도 못하고 내 나이가 되겠네? 그렇게 말하고 저는 뒤돌아 재판장을 나왔어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쓰러져 응급실에 실려갔어요. 시아버지가 며칠 뒤 저에게 전화가 오더군요. 네가 우리 집을 아수라장으로 만들었구나. 내가 너를 그렇게 아꼈는데 말이다. 그런 너를 하늘이 가만둘 것 같으냐? 너는 천벌을 받을 거다. 검은 머리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라는 네 시어머니 말이 참말이구나. 내가 왜 너희 삼남매를 그토록 아꼈는지 내가 땅을 치고 후회하는 중이다. 아버님, 그건 제가 할 말이에요. 저도 그댁 아들이랑 결혼한 거 땅을 치고 후회하는 중이에요. 저희 삼남매를 보살펴 주시고 키워주신 건 감사해요. 하지만 제가 감사하는 것에서 그치려면 적당히 하셨어야죠. 저는 결혼 생활 동안 며느리가 아니었어요. 욕바지, 식모였어요. 저희 부모님이 하늘에서 그걸 바라진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런 소리를 하냐? 내가 너희를 어떻게 돌봐줬는데? 하지만 아버님, 돈 다 받으셨잖아요. 저희 오빠한테 저희 키우는 비용 다 받으신 거잖아요. 그 돈 받아서 하신 거면서 떵떵거리면 안 쪽팔려요? 이제 키워줬다는 말 하지 마세요. 그리고 곧 이혼서류 갈 거니까 그댁 아들한테 잘 전해주시고 아무쪼록 아무 일 없게 이혼할 수 있게 해주세요. 아니면 지금 같은 일, 지금보다 더한 일이 벌어질지도 몰라요. 지금 나를 협박하는 거냐? 네, 그래야 제가 사니까요. 그렇게 전 남편과 합의 이혼까지 했어요. 이제 완벽히 남남이 되었죠. 저는 제 행동을 후회하지 않아요. 그때도 지금도 제 폭로가 동생의 한을 풀고 오빠와 저의 족쇄를 푼 일이라고 생각하니까요. 그리고 제가 검은 머리 짐승이라고 생각하지도 않고요. 오늘 저는 새로 부임받은 학교에서 첫 출근을 했어요. 저는 저의 새 시작을 응원하려고 합니다.
여기까지가 제 사연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드려요. 모든 분들의 앞날이 반짝반짝 빛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서울에서 옷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30대 초반 여성입니다. 남편과는 3년 차가 되던 해에 헤어졌고요. 다행이라고 말을 해야 하나, 아이는 없었어요. 둘 다 사는 게 바쁘고 어느 정도 안정이 된 후에 아이를 갖자고 합의를 했는데 그 전에 헤어지게 된 거였죠. 물론 아이가 있다고 해서 제 마음이 바뀌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아이가 있으면 지금처럼 완전히 남남으로 연을 끊고 살 수는 없었을 테니 그동안 아이를 갖지 않은 건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그에 반면 남편과 시댁가족들은 어쩌면 그런 작은 연줄조차 없다는 게 아깝고 아쉬울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점이 제가 두고두고 기분 좋은 이유예요. 사람이 원래 힘들 때 도와주고 잘 될 때 나누는 건데 이 인간들은 거꾸로인 사람들이었거든요. 제가 힘들 때는 연관 짓지 말라고 하고 차갑게 외면하더니 제가 잘 되고 난 후에는 가족끼리 돕고 살아야 한다고 숟가락 젓가락 다 얹으려 하는데 이런 사람들과 더 살아봤자 제 등골만 달아 없어질 것이 뻔했죠. 그래서 과감하게 이혼이란 선택을 하게 되었는데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릴까 합니다. 그리고 미리 고백하자면 저는 어릴 때도 공부랑은 별로 친하지 않았고 글쓰기는커녕 책도 잘 안 읽은 사람인데요. 그래도 끝까지 최선을 다해 사연을 적어볼 테니 부족한 글이겠지만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사연 바로 시작해 볼게요. 저는 어릴 때부터 그렇게 공부 말고 멋부리는 걸 좋아했어요. 그래서 엄마 속을 많이 썩이는 못난 딸이었는데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 부족함이 많은 자식임에도 엄마에게 크게 혼이 난 적은 없었어요. 저희 엄마가 이혼하고 저를 혼자 키우셨거든요. 먹고 살기 바쁘기도 하셨고 또 아빠 없이 자라는 딸이 불쌍해 잘 혼도 못 내셨던 엄마였는데요. 저희 엄마는 정말 생활력이 강한 분이셨어요. 지금은 은퇴하셨지만 불과 5년 전만 해도 다른 아저씨들과 공사 현장을 누비며 미장일을 하셨거든요. 그래서인지 늘 깡마른 체형에 쇼컷을 하고 있어 여성미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었는데요. 저는 그런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멋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평소에도 우리 엄마가 일하느라 맨날 작업복 입고 있고 안 꾸며서 그렇지 제대로 갖춰 입고 화장해서 멋 좀 부리잖아? 그럼 유명한 모델 뺨치지 라고 생각할 정도로 엄마를 좋아했는데 아마도 다른 엄마처럼 공부 가지고 잔소리한다고 저를 혼내지 않아서 제가 엄마를 많이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엄마는 세상에 공부가 다가 아니라면 저더러 평생 하고 싶은 일을 찾아서 하면 그게 성공이라고 늘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지금도 그 말이 제 진로를 정했다고 자부해요. 사실 공부 안 하고 잡지책이나 보고 화장하고 다닌다고 학교 다닐 때 선생님한테 엄청 혼났거든요. 그리고 제가 딱히 사고친 건 없는데 저를 문제아로 보는 선생님과 친구들이 많아 불이익을 당한 적도 많았어요. 그럼 어린 마음에 억울하다고 엄마에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저는 그때도 억울한 건 억울한 거고 고생하는 엄마에게 걱정거리를 안겨주고 싶지 않아 말을 하지 않고 참았어요. 그래서 엄마는 제가 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셨다고 했는데요. 제가 나중에 어른이 되어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니 엄청 속상해 하시더라고요. 그런 일이 있었으면 엄마한테 즉각 말을 했어야지. 그랬으면 엄마가 가서 확 다 뒤집어 엎었을 텐데. 감히 금쪽 같은 내 딸한테 상처를 줘? 이런 폭삭 망할 것들. 이렇게 화를 내셨는데 다 지나간 일인데도 저에게 미안하다고 하셨는데요. 이렇듯 저는 엄마와 좀 각별한 사이였어요. 아빠는 제가 2살이었는지 3살이었는지 해외에 나가 돈을 벌어 오겠다고 나간 이후 잠적을 했다고 했는데요. 할머니와 그 집 식구들이 쉬쉬했지만 엄마 말로는 아빠가
해외에 나가 외국 여자와 딴 살림을 차린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복잡하게 이혼을 했다고 했는데 그 때문인지 저희 엄마는 남자 보기를 돌같이 하셨어요. 다 결혼 전에는 하늘의 별도 달도 따다 준다고 설치지만 막상 결혼하고 나면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사고만 친다고. 자기 평생 2번의 결혼은 없다고 했는데 그렇기 때문인지 엄마를 좋다고 하는 아저씨들도 많았는데 엄마는 단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었어요. 자기랑 결혼하면 더 이상 힘든 일도 하지 않고 저도 잘 키워주겠다고 말하던 아저씨도 있었는데 엄마는 그저 콧방귀만 뀌었죠. 사실 그때 저는 살짝 흔들렸거든요. 엄마가 더 이상 고생하지 않고 저도 다른 아이들처럼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아빠도 생긴다는데 나쁠 것이 없다고 생각했는데요. 엄마는 아니라고 했어요. 결혼 전에는 무슨 말을 못해? 엄마는 그런 말 이제 하나도 안 믿어. 괜히 재혼 잘못해서 너나 나나 상처만 받고 힘들지. 그럴 바에는 조금 힘들어도 지금처럼 우리끼리 재미나게 사는 게 나아. 이렇게 단호하게 아니라고 하니 그저 저는 아쉬운 마음만 뒤로 할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그 말을 제가 이제 와서 곱씹게 될 줄은 몰랐는데요. 저희 엄마의 그 말은 세월이 흘러도 무슨 예언가의 말처럼 꼭 들어맞는 말이었어요. 앞서 말한 대로 저는 어릴 때부터 옷을 좋아했고 그래서 언젠가는 제 취향이 가득한 옷가게를 운영하는 게 꿈이었는데 문제는 돈이었죠. 돈이 있어야 물건을 떼다 팔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돈을 벌기 위해 고등학교 때부터 아르바이트를 많이 했어요. 목적은 돈이었지만 저는 거기에서 학교에서 배우지 못한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었죠. 사회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 그때 알았거든요. 어리다는 이유로 무시를 당하고 또 일을 하고도 임금을 다 못 받는 경우도 있었는데 살아남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연스럽게 배우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는 어른이 되어도 그러지 말아야지 하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요. 그만큼 살아왔던 일이 참 많았죠. 제가 만난 어른들은 좋은 분들도 많았지만 나쁜 분들도 정말 많았거든요. 하지만 저는 찬밥, 더운 밥을 가릴 처지가 아니었기 때문에 정말 무작정 열심히만 했는데요. 그렇게 돈을 한 1,000만 원 정도 모으게 되었어요. 말이 1,000만 원이지 저에겐 10억 같은 돈이었죠. 그리고 저는 그 돈으로 무작정 동대문에 가서 옷을 떼다 인터넷 쇼핑몰을 만들어 팔기 시작했는데요. 그렇게 제대로 준비하지 않은 사업이 잘 될 턱이 없었죠. 그렇게 제 첫 사업은 수입 0원에 쫄딱 망해버렸어요. 제가 또 겁은 많아서 빚은 못 만들겠더라고요. 그래서 가진 거 다 까먹고 다시 제로가 되었는데요. 다시 아르바이트부터 시작하게 되었죠. 그리고 그때부터는 엄한 다른 가게가 아닌 임금은 짜도 옷가게에서 일을 하기로 했는데 그때부터는 제 일도 열심히 했지만 선배 사장님을 많이 관찰했어요. 그런데 그게 정말 재밌는 거예요. 게다가 사장님이 제가 미래에 옷가게를 하고 싶어 한다는 사실을 안 후에는 제가 기특하다며 자기가 겪었던 경험담과 여러 노하우를 알려주시기도 했는데요. 이거야말로 돈 주고도 배울 수 없는 진짜 공부였죠. 그리하여 저는 또다시 돈을 모아 사업에 도전하게 되었어요. 전에는 무작정 옷만 떼다 어떻게든 팔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사장님의 조언을 듣고 방향을 바꾼 거예요. 사장님이 그때 저에게 그러셨거든요. 무리가 좀 되더라도 작게라도 가게를 갖고 있는 게 나아. DP도 직접 해보고 손님도 응대하면서 옷에 대한 반응도 보고 그럼 그걸 토대로 쇼핑몰을 열면 도움이 훨씬 많이 되거든. 그리고 오프라인 매장을 갖고 있는 쇼핑몰은 뭔가 좀 더 신뢰가 가지. 안 그래?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듣고 보니 정말 그랬어요. 전에는 장사도 안 되면 월세랑 공과금이 너무 아까울 것 같아서 덤비지 못했는데 그걸 거꾸로 활용할 생각을 못했던 거죠. 그리고 일을 하면서도 매장을 갖고 있는 것과 아닌 것은 차이가 많았는데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조금씩 손님이 1명, 2명 오게 되자 저는 진심을 다해 손님을 응대했어요. 그저 여기까지 찾아주셨다는 게 너무 고마웠거든요. 그러면서 단순히 옷을 팔기 위함이 아닌 손님에게 도움이 되는 코디와 어울리는 색조합 같은 걸 같이 고민하며 이야기하듯 영업을 했는데
그게 손님에게 반응이 좋았어요. 그리고 감사하게도 그렇게 만족하고 가신 손님은 다음에도 또 오고 다른 손님에게 제 가게를 소개하는 등 감사한 일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듯 생겼는데요. 게다가 옷을 떼러가는 도매시장에서도 처음에는 초짜 사장이라고 무시하더니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제가 망하고 또다시 도전하며 성실함을 보이니 조금씩 도와주시더라고요. 원래 소량으로 옷을 떼면 싫어하시는데 저한테는 그러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새벽마다 열심히 발품을 판 후에는 꼭 가는 곳이 있었는데요. 그건 바로 작은 우동 가게였어요. 거기엔 제 또래의 젊은 사장이 있었는데 자주 보고 또 또래다 보니 금방 친해지게 되었거든요. 가격도 부담 없고 새벽에 먹어도 위에 무리가 되지 않으니 저는 항상 도매시장을 온 날은 뜨끈한 우동을 먹었는데요. 그게 어느 순간부터 자연스러운 루틴이 되었어요. 언제나 정신없이 물건을 떼고 차에 실어 놓은 후에는 출출하기도 했고 친구를 만나러 간다는 생각으로 우동집을 찾았어요. 그리고 저희 둘은 항상 서로를 응원해주는 고마운 친구였는데요. 그렇게 친해진 저희 둘은 친구를 넘어 연인이 되고 또 부부가 되었죠. 자기 왔어? 오늘도 힘들었지? 내가 좀 가서 도와주면 좋은데 정신이 하나도 없었네. 도와주긴 뭘 도와줘. 자기도 장사해야지. 오늘도 손님 많았어? 당연하지. 자기도 알잖아. 우리 가게 단골 엄청 많은 거. 빨리 앉아. 늘 먹던 튀김우동 나갑니다. 야, 우리 자기 튀김우동이다. 자기는 진짜 일본 장인보다 우동을 잘 만드는 것 같아. 그리고 내가 생각해봤는데 이렇게 양도 많고 맛있는데 자기 우동 너무 싸. 이렇게 많이 주고 건더기도 실한데 6,000원은 진짜 너무 싸지. 우리 한 1,000원씩만 올릴까? 에이, 그래도 그러면 안 되지. 자기도 내 가게 싸고 맛있다고 왔으면서 그럴 수는 없지. 그럼 손님 다 떨어져 나간다. 나는 지금이 좋아. 자기처럼 열심히 일하는 친구들한테 내가 만든 우동이 얼마나 위안이 되겠어? 역시 우리 여보는 착한 사장님이야. 진짜 내가 뭐 거들어줄 거 없어? 없다니까요. 자기는 거기 앉아서 우동이나 맛있게 드세요. 내가 오늘 자기 좋아하는 야채튀김도 많이 튀겨놨는데 튀김도 한 입 해야지. 두 말하면 입 아프지. 빨리 줘. 배고프다. 저희는 풍족하지 않았지만 그땐 참 많이 행복했어요. 비록 신혼집은 구옥에 좁아 터진 원룸이었지만 그 작은 곳이 저희 두 사람의 천국이었죠. 그리고 서로 돈이 너무 소중하고 궁했기 때문에 저희는 양가 모여 인사만 하고 결혼식도 생략한 채 혼인신고 후 그냥 함께 살기로 했는데요. 그 일도 설명을 하자면 길어요. 사실 처음엔 결혼식 정도는 정식으로 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막상 결혼식 견적을 받아보니 돈이 정말 장난이 아니었죠. 아니 그 결혼식 반나절을 하기 위해 까먹는 돈 액수가 어마무시했는데 그 금액을 눈으로 확인하니 저도 남편도 한순간에 결혼식을 하고 싶은 마음이 사라지더라고요. 그런데 시부모님은 안 그래도 인생에 한 번인 결혼인데 어떻게 식을 안 올릴 수 있냐며 말도 안 된다고 하셨는데요. 당신들이 그동안 낸 축의금 회수를 위해서라도 결혼식은 꼭 해야 한다고 성화를 부리셨죠. 하지만 아무리 부모님의 성화라고 해도 저희는 그럴 수가 없었는데 그러기엔 저희가 너무 돈이 궁했어요. 솔직히 그 돈이면 저도 남편도 사업 자금으로 쓰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죄송하지만 시부모님의 뜻을 거역하고 결혼식을 미뤘는데요. 시부모님에게는 형편이 나아지면 그때 결혼식을 올리겠다고 말씀드리고 무작정 신혼 살림부터 차렸어요. 당시 저도 남편도 혼자 살고 있어서 살림을 합치는 게 공과금과 생활비를 줄일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시부모님이 원했던 결혼식은 올리지 못했는데 혼인신고도 하지 않았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았을 테지만 그러지 못한 것이 아쉬울 뿐입니다. 그래도 신혼 초 저희 두 사람은 많이 행복했어요. 하지만 믿었던 사랑도 돈 앞에서는 와장창 무너졌는데 제가 결혼을 하고 1년 정도 지났을 때 고비가 한번 왔었거든요. 사업이라는 게 크던 작던 늘 잘 될 수는 없으니까 위기가 오기 마련이잖아요. 그리고 그 위기가 저에겐 전화위복이 되었는데
그때는 그럴 줄 모르고 마냥 힘들기만 했었죠. 당시 저는 장사가 잘 되어 인터넷 쇼핑몰을 오픈했어요. 그리고 오프라인의 반응을 토대로 상품을 개발하기 시작했는데 제 손으로 디자인을 하게 되었죠. 그렇게 개발한 첫 상품이 핏이 예쁘고 고무밴드 청바지였는데요. 싸구려 한 철만 입는 게 아니라 저는 조금 값이 나가더라도 오래오래 입을 수 있는 그런 청바지를 만들고 싶었어요. 오히려 오래 입으면 더 예쁜 청바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만든 청바지도 그렇게 되길 바라며 오랜 시간 시행착오를 겪고 만든 상품이었는데요. 제 바람이 듬뿍 담겨 있어 그런지 금방 효도 상품이 되었어요. 정말이지 없어서 못 판다는 말이 제 현실이었는데 힘들어도 힘든 줄 모르고 일을 했죠. 그때 상품평을 저는 아직도 잊지 못하거든요. 체형도 보정되고 핏이 너무 예쁘다고. 사람들이 살 빠졌냐고 물어본다며 평생 이 청바지만 입고 싶다고 저더러 계속 만들어달라고 했는데요. 그야말로 공전의 히트를 쳤어요. 그리고 계속되는 리콜 요청에 저는 투자를 좀 해서 대량으로 생산을 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만든 상품이 잘 팔리니 그때는 기분이 정말 날아갈 것만 같았어요. 하지만 그런 신나는 기분도 잠시, 곧이어 저는 천국에서 지옥으로 뚝 떨어지고 말았는데요. 제가 확인했을 때는 물빠짐이 거의 없다시피 했던 청바지는 물빠짐이 너무 심하다는 컴플레인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하나 둘 정도 들어왔을 때는 불량이 있었나 보다 하고 환불이나 교환 처리를 해드렸는데 이게 하나 둘에서 끝나지 않았죠. 그리고 나중엔 제가 판매한 만큼 환불 요청이 들어왔는데 오프라인으로 똑같은 청바지를 사간 손님의 물건을 보니 이건 제가 받은 샘플과 분명 다르다는 걸 알게 되었죠. 그땐 상품이 많이 판매가 된 만큼 그 손해도 어마어마했는데요. 그것들을 회수해도 다시 팔 수 없으니 순전히 리스크가 되게 되었죠. 그리고 원인 파악을 해보니 공장에서 공정 하나가 빠져 물빠짐의 원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원래대로라면 공장에 책임을 묻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게 맞겠지만 제가 계약한 공장은 아주 영세한 곳이라 난감했어요. 제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공장 운영에 휘청할 수 있는 그런 곳이었어요. 게다가 저희 엄마 또래의 사장님이 아주 죽겠다는 얼굴로 봐달라고 사정사정을 하는데 모질게 거절하기가 힘들었어요. 제가 당시 사장님이 좋지 못한 사정을 다 알고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차마 봐달라고 하시는 그 말을 거절하기가 마음이 영 불편했는데요. 그러자 남편이 사업하는데 그런 사사로운 감정에 휘둘리면 안 된다고 손해배상 청구하면서 제가 곤란을 겪은 만큼 돈을 더 받아야 한다고 조언을 하더군요. 저도 당연히 그러고 싶었죠. 하지만 저는 차마 그럴 수 없었고 제 마음이 약해진 데는 이유라면 이유가 있었는데 그건 바로 제가 처음 공장들을 전전하며 계약을 하려고 했을 때 유일하게 제 손을 잡아주신 사장님이 그 사장님이셨어요. 제가 처음 공장에 상품을 의뢰했을 때 수량 문제 때문에 외면을 많이 당했거든요. 그리고 제 상품은 그냥 끼워 넣기 식으로 하시려고 했는데 당연히 싫었어요. 공짜로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돈 줄 거 다 주는데 수량이 적다는 이유로 그렇게 하기 싫잖아요. 그리고 그때 유일하게 제가 제시한 조건으로 계약에 응해준 곳이 그 공장이었는데요. 일을 하면서 사장님과도 껍데기와 소주잔을 기울이며 꽤 친분이 생겼어요. 그렇다 보니 남편은 사사로운 감정에 휘둘리지 말라고 했어도 저는 그럴 수 없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손해를 전부 떠안기로 결정했죠. 그러면서 빚도 3천만 원 넘게 생겼는데 남편에게 SOS를 쳤어요. 자기야, 정말 미안한데 나 돈 좀 빌려주면 안 돼? 내가 이자 쳐서 꼭 갚을게. 나 이번 일로 진짜 망하게 생겼어. 이렇게 울상을 짓고 얘기했는데요. 조금 과장되게 얘기한 부분도 있었죠. 그리고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남편인데 저는 당연히 이자는 됐고 갚기만 하라며 돈을 빌려줄 줄 알았는데요. 남편의 반응은 싸늘했어요. 남이어도 그렇게 말할 것 같지는 않았는데 굉장히 냉정하게 거절하더라고요. 자기야, 나는 우리가 아무리 부부라도 돈 문제로는 얽히지 않았으면 좋겠어. 자기 리스크인데 왜 나한테 그래? 내가 그랬잖아. 사사로운 감정에 휘둘리지 말라고. 자기는 손해보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구태여 손해를 보는 거야.
근데 왜 내가 거기에 돈까지 보태? 가족이 그러면 다 죽어. 라고 하는데 그 소리를 듣고 있으니 제 말문이 턱 하고 막혔어요. 그래, 자기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근데 그 사장님이 사정이 좀 안 좋아. 사모님도 많이 편찮으시고 직원들 월급도 겨우겨우 맞춰주고 있어. 그런데 거기에 대고 어떻게 나 살자고 그래. 그래서 남들 사정 다 봐주고 자기가 그 손해를 다 떠안아? 그건 아니지. 자기는 지금 보니까 사업하면 안 되겠다. 자기가 무슨 자선사업가야? 자기는 이익을 추구하는 상인이야. 돈 앞에서 사정이 뭐가 필요해? 그래, 맞아. 하지만 내가 당장 손해배상을 청구해도 그 사장님은 그걸 보상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어. 어차피 달라질 상황도 아닌데. 그리고 사장님이 두고두고 이번 일 보상하신다고 약속도 했고. 자기는 그 약속을 믿어? 그냥 하는 말이지. 위기 모면하려고. 그리고 그 사장이 돈 없는 걸 자기가 왜 걱정해? 어디 가서 빌리든 대출을 받든 그 사장이 알아서 할 일이지. 아무튼 나는 자기한테 빌려줄 돈은 없으니까 앞으로도 우리 서로 돈 얘기는 하지 말자. 내가 언제 자기한테 돈 얘기하는 거 봤어? 우리 각자 사업은 각자 알아서 하자. 남편은 저한테 장사할 그릇이 아니라는 듯 돈도 빌려주지 않을 거면서 일장 연설을 늘어놓았어요. 그리고 그땐 정말이지 나 또 망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하는 수 없이 친정엄마에게 사정을 이야기하고 돈을 빌리게 되었죠. 그리고 그 돈도 갚아야 하고 이번 일로 고객들도 떨어져 나갔으니 가게를 빼야 하나 하루하루 골머리가 아팠는데 그때 시어머니에게 연락이 왔어요. 남편에게 대강의 이야기를 들었다며 말을 시작하셨는데 저는 혹시라도 시어머니가 제 마음 상했을까 걱정돼서 전화를 하셨나 했거든요. 하지만 그 아들의 그 엄마라고 시어머니도 남편과 같은 말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 말이 어째 남편이 했던 말보다도 더 서운하게 들렸어요. 너는 힘들면 그냥 접고 말 것이지 왜 우리 아들한테 돈을 해달라고 하니? 야무진 줄 알았더니 완전히 헛똑똑이네. 그래놓고 나한테 그렇게 잘난 척을 했냐?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언제요? 너 우리 아들 뒤에서 조종해서 돈 아깝다고 결혼식 하지 말라고 했잖아. 어머니, 그거야. 제 딴에는 돈 아끼려고 그런 거죠. 저도 여잔데 웨딩드레스 입고 싶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러려면 양가 부모님 한복도 해드려야 하고 식대에 대관료에 돈이 정말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됐다. 그러게 그렇게 돈 아깝다고 결혼식도 안 한 애가 왜 그렇게 멍청하게 사업을 하냐고. 우리 아들이 그러는데 네가 떠안을 빚이 아니라며. 그래서 우리 아들이 어지간하면 착해서 도와주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서 안 도와줬다고 하더라. 못 도와준 게 아니고 안 도와준 거래요? 정말 기가 막히네요. 뭐가 기가 막히니? 우리 아들이 현명한 거지. 그럼 같이 망하니? 한 사람이라도 살아야 먹고 살 거 아니야. 너 두말할 것도 없이 네 사업 정리하고 우리 아들 가게 가서 일손 거들어라. 내가 볼 땐 그게 제일 나아. 왜 빚을 떠안고 있니? 어머니, 제 일은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리고 당장 급한 불은 친정엄마가 도와주셔서 남편한테 돈 얘기할 것도 없고요. 제가 정 안 되면 어머니 말처럼 그렇게 하든지 다른 데 취직을 하든지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걱정을 안 하게 생겼니? 아무리 친정엄마가 도와줬다고 해도 그것도 빚이잖아. 안 갚아도 된다고 니네 엄마가 확실하게 말했어? 그거 아니면 그것도 빚이지. 다른 사람도 아니고 우리 큰아들한테 이런 일이 생겼는데 내가 걱정을 어떻게 안 해? 내가 정말 우리 아들한테 그 말을 듣는데 없던 혈압이 다 생기는 것 같았어. 너 행여 네 엄마 돈 갚아야 한다고 우리 아들한테 돈 달라고 하기만 해봐. 니네 엄마한테도 똑똑히 말해. 그 돈은 네가 빌린 거지 우리 아들이랑 상관없다고. 어머니는 혹시라도 제 사업 때문에 자기 아들 돈이 축날까 저를 잡아댔어요. 그리고 그 전화를 받는데 가뜩이나 혼자 벼랑 끝에 있던 기분이었던 저를 혼자 죽으라고 등을 떠미는 것처럼 느껴졌는데 아니 이게 무슨 가족이고 부부인가 허탈하기만 하더라고요. 그리고 아주 꼬숩게도 사람 일은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지도 못한 일이 저한테 벌어졌는데요. 마치 그 일은 저에게 포기하지 말고 계속 잘해보라는 하늘의 계시처럼 저를 살려주었어요. 정말이지 사람이 절박하니까 죽으라는 법은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리스크를 안고 반품 처리한 후
고객들이 떨어져 나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신용할 수 있다며 구매가 늘어났어요. 저는 다시 물건이 없어서 못 파는 행복한 비명을 질렀는데 제가 픽한 상품은 가성비도 좋고 예뻐서 실패가 없다며 구매평도 많이 올라왔죠. 그런 진심 어린 예쁨 상품평을 볼 때면 고객님이 제 마음을 알아주는 기분이 들어 울컥할 때도 있었는데 그래서 더 당장의 이익보다는 내가 손님이라면 만족하고 마음에 들어할 상품들을 만들고 고르는 등 저는 제 일에 더 열중했어요. 그러니 온오프에서 제가 준비한 상품들이 그야말로 불티나게 팔렸는데 전에 안고 가던 리스크는 3달도 되지 않아 복구가 되었고 그 해에는 제가 사업을 한 일에 가장 많은 수익을 내기도 했는데요. 공장 사장님 일도 그랬어요. 사장님은 그때 저한테 큰 은혜를 받았다며 제가 맡기는 상품은 더욱 신경 써주셨고 언제나 1순위로 작업해 주시는 등 결과적으로는 제 든든한 조력자가 돼주셨는데 옆에서 그걸 다 본 남편은 설마 했지만 제가 그 일로 전화위복으로 성공가도를 달리자 살짝 배 아파하는 것 같더군요. 저더러 자기가 운이 좋아서 그렇지 보통은 내 말이 맞아 라며 없어 보이게 변명을 하기도 했는데 그래도 서운한 마음은 사라지지 않았죠. 원래 사람이 힘들 때 잘해주던 사람과 서운하게 했던 사람을 못 잊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한 사람 저의 구세주였던 엄마 돈도 당연히 우선순위로 갚았는데 저는 더 나아가 엄마에게 작은 평수였지만 투룸 신축 빌라를 사자고 권했어요. 뭐? 집? 아, 됐어. 어차피 엄마 혼자 사는데 뭐가 중요해. 중요하지. 집이잖아. 엄마 여름이면 여기 하수구에서 냄새도 심하게 올라온다면서. 그리고 겨울이면 춥고. 매년 겨울마다 고생하면서. 그러지 말고 요 앞에 신축 빌라 있던데 거기 작은 거 어때? 됐다니까. 아무리 작아도 새 집은 비싸지. 비싸도 내가 그 정도도 못 해줄까 봐? 그래도 그렇지. 너 이제 혼자 아니야. 정서방이랑 네 시댁에서 싫어할 수 있어. 됐다 그래. 나 힘들 때 알아서 하라고 했던 인간이 정서방이야. 사업은 각자 알아서 하는 거라고 했다니까. 내가 벌어서 내 돈으로 우리 엄마 집 옮겨준다는데 지가 뭐라고 해? 아휴, 아직도 그 일로 꿍해? 정서방은 정서방대로 생각이 있었겠지. 몰라. 서운한 건 서운한 거지. 그리고 이 집 보증금 빼서 보태고 그러면 뭐 얼마나 더 들겠어. 부족한 건 대출 좀 받고 하자. 여기 엄마 집이기도 하지만 내 친정이잖아. 저는 싫다는 엄마에게 끝까지 졸랐어요. 그래서 저희 엄마가 못 이기는 듯 넘어오게 되었는데 사실 저희 엄마도 새 집에서 살고 싶었겠죠. 그리고 살던 집 보증금 빼고 당신 적금 깨고 제가 갚은 돈까지 모두 넣고 부족한 돈만 저더러 해달라고 했는데 정말 생각보다 제 돈이 많이 들어가진 않았어요. 그리고 말은 싫다고 해도 좋아하는 엄마를 보며 그렇게 뿌듯할 수가 없었는데요. 그런데 그 사실을 안 남편은 그렇지 않더군요. 무슨 떼돈 버냐? 아니 사람이 손이 왜 이렇게 커? 장모님 집을 사들였다고? 이렇게 아주 눈을 까디집고 저에게 뭐라고 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친정이든 시댁이든 똑같이 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우리도 원룸 사는데 우리 집부터 어떻게 해야 하는 거 아니냐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저더러 괘씸하다고 하는데 제 입장에서는 사도 난말하는 거였죠. 제가 힘들 때도 잘도 외면하더니 이제 와서 남편 말은 완전히 제 주머니만 털자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저더러 무슨 떼돈을 버냐고 비아냥거릴 때는 언제고 말을 저리 바꿀 수 있다니 뻔뻔하게만 보였는데요. 그냥 가만히만 있으면 중간이 나가지. 왜 지 돈도 아닌데 당당하게 여기저기 집을 해주라고 난리를 치는 건지 저는 남편한테 실망했어요. 그리고 그게 시작이 되어 저희 부부 사이는 멀어져 갔는데 여기에 시어머니라는 사람은 자기 아들을 말리지 못할 망정 더한 사람이었는데요. 이번에도 자기 아들한테 들었는지 제가 친정집 이사를 도운 걸 알고 난리를 치기 시작하셨어요. 자기 아들한테 돈 달라고 할까 큰 소리를 내더니 이번엔 제가 번 돈이라도 저는 출가 외인이라 친정에 돈을 주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남편처럼 자기 집도 낡았다며 이사 가고 싶다고 아파트 타령을 하는데 신축은 바라지도 않으니 한강이 보이는 고층 브랜드 아파트로 집을 옮겨달라고 하더군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였죠. 저는 저도 모르게 콧방귀가 나오고 말았어요. 저희 엄마야 저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셨지만 시어머니와 남편은 1원도 보태주지 않았는데 저리 당당하게 말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신기했어요. 그래서 내가 왜 출가 외인이냐? 나는 우리 엄마 딸이고 나 힘들 때 유일하게 도와준 사람도 우리 엄마인데 결혼했다는 이유로 친정을 외면하라는 거냐며 한강뷰 아파트 가고 싶으면 며느리 말고 아들한테 얘기하라고 했는데요. 시어머니는 잠시 당황하더군요. 사실 제 말에 틀린 말은 하나도 없잖아요. 게다가 자기가 우기면 다 되는 건가요? 시어머니는 제가 남편을 운운하자 저더러 못 배워먹었다며 전화를 끊으셨어요. 저는 그러거나 말거나 신경을 쓰지 않았는데 그 뒤에는 무늬만 부부일 뿐 쭉 냉전의 시간을 갖게 되었죠. 남편은 계속해서 저더러 뭘 잘못했는지 모른다며 상대하지 않으려 했고 저 역시도 잘못한 게 없기에 평소처럼 제 사업에만 집중했죠. 그리고 물 들어올 때 노젓는다고 상승세에 접어들어 이것저것 시도한 상품들까지도 반응이 좋았는데요. 그전에는 옷만 중심적으로 팔다 가방, 신발, 액세서리, 자파까지 저는 판매 카테고리를 늘려갔어요. 그야말로 토탈 패션 사업을 하게 되었는데 전체적인 코디가 가능하다 보니 기대는 별로 하지 않았는데 판매량이 날이 갈수록 늘더라고요. 그리하여 제 사업은 점점 고수익을 내기 시작했어요. 그때는 모든 것이 다 처음이라 시행착오도 많고 저 혼자 대부분의 일을 하니 정신도 없었는데 그래서 남편과 시댁이 저를 괴롭혀도 바빠서 별로 신경을 못 쓴 적도 있었죠. 그러다 저는 본격적으로 사업을 더 키워보기로 결심을 했는데요. 작은 옷가게가 아닌 정식 사무실과 매장을 구분지어 제대로 하고 싶었어요. 게다가 제가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게 아닌 인터넷 쇼핑몰도 따로 전문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직원들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확실히 전문 직원들을 고용하니 퀄리티부터가 달라지더군요. 물론 그에 따른 인건비는 발생하겠지만 그로 인해 판매량이 늘어났으니 비용이라는 생각도 들지 않았죠. 그리고 남편은 제가 더 잘 되니 배알이 꼬인 건지 저더러 헛바람이 단단히 들었다며 그렇게 일 크게 벌리다 망하면 빚더미에 오른다고 적당히 하라고 시비를 걸기도 했는데요. 그도 그럴 게 남편의 우동집이 그때부터 뭔가 잘 안 되기 시작했어요. 자기는 평소처럼 똑같이 한다고 했는데 손님들이 점점 줄어드는 모양 같더라고요. 그래서 버는 것보다 장사를 하면서 쓰는 돈이 더 많아지는 것 같았는데 지도 꼴에 자존심은 있으니까 저에게 말을 하지 않았죠. 그 얘기는 다른 사장님한테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내심 속으로 자기는 점점 사업이 기울기만 하는데 제 사업이 잘 되니 도와달라는 말을 못하겠고 그래서 시비를 거나 하며 속으로 고소해했는데 그때까지는 이혼할 생각까지는 아니었어요. 대신 남편 우동집이 계속 어렵다면 안 되는 거 지고 있지 말고 정리 후 제 사업에 들어와 함께 일을 하자고 권할 생각이었는데요. 제가 그때는 정신을 덜 차린 거였죠. 고양이한테 생선가게를 맡기는 거나 다름이 없는 거였으니까요. 그리고 점점 남편은 제가 버리도 괜찮은데 자기랑 자기 집을 챙기지 않는 걸 못마땅하게 생각하기 시작했는데요. 정말 꼴의 남편이라고 가지가지 하더군요. 너는 정말 양심도 없다. 시집을 왔으면 양가 부모 똑같지. 근데 어떻게 너는 장모님만 챙길 수가 있어? 우리 엄마가 얼마나 서운해하는 줄 알아? 없이 살아도 뭐 하나 생기면 나눠 먹고 그러는 게 가족이지. 하물며 돈도 제법 버는데 좀 같이 써야겠다는 생각이 안 들어? 이런 말을 굳이 내 입으로 해야 하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데 저게 장사가 안 돼서 낮부터 술을 처마셨나 어이상실이었어요. 도대체 저더러 각자 사업은 각자 알아서 해야 한다고 힘들다고 도와주다가는 다 죽는다고 했던 남편은 어디로 갔냔 말이죠. 그리고 시어머니는 저희 엄마가 신축 빌라로 이사를 간 후 본격적으로 저에게 진상을 털기 시작했는데요. 저희 엄마 집을 뺏어올 수도 없으니 저더러 자기네 집을 사달라고 계속 조르셨어요. 전에 끝난 얘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구체적으로 부동산을 알아보셨는지 굳이 바쁜 저에게 찾아와 여기 집은 어떻고 저기 집은 얼마라는 등 자기 혼자 김칫국을 마셨는데
저는 그럴 돈 없다고 딱 잡아댔어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며 저를 아주 잡아먹을 것처럼 굴더라고요. 네가 돈이 없으면 누가 돈이 있니? 귀신을 속여라. 어디서 나를 속이려 들어? 너는 그렇게 시댁 도와주는 게 싫으냐? 그럼 그게 좋아요? 그이도 그러던데요. 저희도 아직 원룸 사는데 누굴 도와주냐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사 가려고요. 뭐야? 그럼 너는 왜 네 엄마 집 사줬는데? 그것도 제가 온전히 사줬다고 할 순 없어요. 저희 엄마 돈이 절반 이상 더 많이 들어갔는데 저는 그저 조금 보태드린 걸 다라고요. 아마 어머니 아들이 잘못 전달한 것 같아요. 뭐라고? 그래서 이게 다 내 아들 탓이라는 소리니? 지금 그이가 많이 힘든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사실 확인도 안 하고 별 얘기 다 하는 것 같은데 다 믿지 마세요. 그래서 니들 이사 가야 해서 우리 집은 못 바꿔준다? 네. 그래 알겠다. 그럼 우리 막내 오피스텔 하나만 사줘라.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잖아? 네? 도리님한테 오피스텔을 얻어주는 게 아니라 사줘요? 그래. 왜 같은 소리를 계속하게 만드니? 우리 막내도 장가는 가야 할 거 아니야. 요즘 여자들 집 없는 남자한테 절대 시집 안 온다. 어머니, 말도 안 돼요. 당사자는 뭐하고요? 제가 도련님 엄마도 아니고 누나도 아니고 왜 장가 못 갈까 봐 걱정을 해요? 뭐야? 그럼 너는 남이라는 거야? 굳이 따지면 그렇죠. 종이 한 장으로 맺어진 관계인데 어머니 지금 너무 억지를 부리세요. 제가 이것저것 사업을 많이 벌려놔서 많이 버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요. 규모를 키워놔서 그런지 나갈 돈도 엄청 많아요. 그래서 뭐 나는 땡전 한 푼 바라지 말라는 소리야? 시어머니는 뭐 부모가 아니냐? 어머니도 생각해 보세요. 저 힘들 때 저한테 뭐라고 하셨어요? 니네 엄마 하시면서 저한테 하신 거 생각 안 나세요? 그건. 시어머니는 제가 노골적으로 이야기를 하자 말문이 막힌 듯 얼굴만 벌개지셨어요. 그리고 남편처럼 그저 저에게 못됐다며 밑도 끝도 없이 막말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내가 왜 잘못한 것도 없이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나 정신이 번쩍하고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살 필요가 없다는 생각에 슬며시 이혼 생각을 할 즈음이었는데 남편이 눈치도 없이 그러는 겁니다. 돈 좀 번다고 우리 엄마한테 막말하고 그랬다며? 돈이 문제지. 왜? 돈 좀 버니까 위아래도 없어? 내 동생 오피스텔도 못 해준다고 그랬다며. 자기 동생이어도 그랬을까? 라고 슬슬 시동을 걸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동생이 없어서 모른다. 그리고 막말로 내 동생이냐 네 동생이지. 저도 치사하게 나갔는데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였죠. 그러자 남편은 약이 바짝 올라서는 이제 남편도 무시한다고 시비가 아닌 화를 내기 시작했고 급기야 시집 올 때 우리 집에 아무것도 안 했잖아. 그때 못한 혼수랑 예단한다고 생각해. 라고 아무 말이나 막 던졌는데 세상 천지 어떤 정신 나간 여자가 혼수랑 예단으로 내가 살지도 않은 시동생 오피스텔을 사주냐고 억지 좀 그만 부리라고 소리쳤어요. 그러자 지도 저한테 밀리기는 싫었는지 그럼 다 때려치우고 자기랑 동생이 같이 타고 다니게 외제차 하나만 사주라고 하는데 저런 놈이 뭐가 좋다고 여태 안 버리고 데리고 사나. 한시도 남편이랑 같이 있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이후 저는 대충 짐을 싸서 친정으로 갔어요. 엄마한테도 저런 놈이랑 더는 못 살겠고 며느리를 호구로 하는 저런 집구석 며느리는 그만하고 싶다고 했는데 저희 엄마도 제 말을 듣고 엄청 화가 나셨죠. 그래서 저한테 말도 하지 않고 남편에게 전화해서 한 소리 하신 모양이었는데요. 남편은 저더러 치사하다며 부부 사이에 일어난 일을 잃으냐고 따지더군요. 완전 내로남불이 따로 없었죠. 자기 하나부터 10까지 심지어 사실이 아닌 것도 자기 엄마한테 쪼르르 일러바쳐 저를 곤란하게 했으면서 장모한테 혼 좀 났다고 저한테 따지다니 그때 저도 뚜껑이 제대로 열렸어요. 너는 되고 나는 안 되는 거냐고. 왜 자기 자신이 구린 건 모르냐고 따졌는데 자기가 어디가 구리냐고 혼자 소리를 지르고 지랄 발광을 했어요. 그걸 전화로만 듣고 있는데 솔직히 무섭더라고요. 저런 인간이랑 살면 제가 위험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일단 남편이 열폭하는 걸 녹음해뒀어요. 저런 남자랑은 무서워서 못 산다고 이혼할 때 사유로 이야기할 생각이었죠. 그리고 어차피 이혼할 생각이었으므로 더 못할 말도 없었는데요.
저는 남편에게 바로 이야기했어요. 내가 남 좋은 일 하려고 죽을 똥살똥 잠도 못하면서 일한 거야? 그렇게 살면 안 부끄럽니? 입장 바꿔 생각해봐. 자기는 그럴 수 있어? 자기 우동집 잘 된다고 내가 우리 엄마 집 사주고 차 사주라고 하면 그러겠냐고. 그리고 내가 이건 치사해서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장사 안 된다고 나한테 제대로 된 생활비 한 번 준 적 없지. 정말 양심 없다. 저는 시켜주면 밤을 새서라도 제 불만을 다 털어놓을 수 있을 정도였어요. 아니 이렇게 말을 해도 이 무식한 놈은 어째 못 알아먹을 수도 있다는 걱정이 들었는데 뭐 결론은 이혼 서류 갈 거니까 도장 찍으라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죠. 그리고 걸려오는 전화는 일절받지 않았는데요. 그제야 위기의식이 들었는지 남편이 장문의 사과 문자를 보내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제가 원하면 자기 엄마한테 얘기해서 사과도 받게 해주겠다고 했는데 이미 다 소용없는 일이었죠. 사과를 받는다고 제 마음이 달라지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다만 인간이 저렇게까지 뻔뻔하고 이기적일 수도 있구나. 세상 믿을 놈 하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는데요. 저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어요. 어떤 빌미도 주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이혼 서류를 보내놓고 저는 또 열심히 제 사업에 집중했고 한 달 가까이 이혼 서류가 돌아오지 않아 저는 염두했던 대로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 이혼 소송을 준비했는데요. 사무장님이 곧장 이혼 소장을 남편에게 보내겠다고 하시더군요. 그러자 득달같이 시어머니가 제 사무실로 오셨어요. 어째나 급하게 오셨는지 복장이 말이 아니었는데 그때는 보는 눈도 많은데 이혼만은 말아달라고 사정사정을 하시더라고요.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고 제 돈은 준다고 해도 안 받는다나 어쩐다나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잘도 하셨는데 저는 됐다고 영업방해로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가시라고 했죠. 그리고 결국 시어머니가 저희 사무실 바닥에 대자로 누워버리셨는데 저는 그 모습을 사진으로 찍었고 곧장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당황했는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셨는데 경찰이 생각보다 빨리 도착했더라고요. 그렇게 시어머니는 경찰들 손에 붙잡혀 나가셨어요. 저는 혹시라도 다음에는 남편이 와서 난동을 부릴까 직원들에게 미안하다고 오늘은 일찍 퇴근하라고 했는데 다행이라고 해야 하나? 남편은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렇게 저는 남편과 이혼 소송이 시작되었고 돈이 없어서인지 아니면 질 것이 뻔해 변호를 해주겠다는 사무실을 못 찾았는지 소송은 아주 싱겁게 끝이 났죠. 어차피 저희 두 사람은 혼인 기간이 그다지 길지 않았으니까요. 게다가 둘이 살림을 합쳤을 때도 둘 다 가진 것도 없어서 네 거 내 거 주장할 것도 없었는데 남편은 제가 번 돈으로 호의호식하고 싶었겠지만 그건 법으로도 어찌해 볼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렇게 저는 빈대 같은 남편과 깨끗하게 헤어졌고 남편은 들리는 소문에 가게 보증금도 다 까먹어서 길거리 장사를 한다고 했는데요. 그것도 얼마나 갈지 모르겠다고 주변에서는 혀를 찼어요. 솔직히 가격도 그렇고 맛도 없는 건 아니라서 성실하게만 하면 혼자 먹고 살 정도는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젠 저도 알 바가 아니죠. 잘 먹고 잘 살든 못 먹고 못 살든 제 인생에서 그놈이 빠졌다는 것이 그저 신날 뿐입니다. 아주 알턴니가 시원하게 빠진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기분 같아서는 일만 열심히 하고 싶은 마음인데요. 또다시 위기가 찾아와도 멋지게 제 힘으로 극복할 수 있는 CEO가 되고 싶어요. 그렇게 열심히 살다 보면 그런 저와 꼭 맞는 누군가도 만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는데 앞으로 펼쳐질 제 인생을 더욱 멋지게 살아보고 싶습니다. 저는 현재 오피스텔에서 혼자 지내고 있어요. 엄마가 저를 보면 걱정이 너무 많아서 그냥 혼자 있는 게 서로 낫겠다는 생각이 들어 독립을 하게 됐는데요. 대신 주말에는 엄마와 찜질방도 가고 1박 2일 여행도 다니고 어릴 때 못 해본 추억 만들기를 하고 있어요. 솔직히 이렇게 사는 것도 나쁘지 않더라고요. 무엇보다 가끔 듣는 엄마의 잔소리는 꽤 들어줄 만한데 그 잔소리를 들으며 언젠가는 저도 그런 엄마의 걱정이 무색할 만큼 잘 사는 딸이 되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이상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고 싶었던 제 이혼 사연은 여기까지예요. 제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부디
제 전남편과 전 시어머니 같은 사람의 곁에 없길 바라며 지금까지 제 사연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건강하시고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